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 봐요. 전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무시하거나 외면한 적 없었거든요. 그렇게 쭉 살아왔더니 인생의 바닥을 찍은 지금 저에게 큰 행운이 찾아왔네요. 옛날에 제비딸이 고쳐주니 큰 복을 가져다 준 이야기 있었잖아요. 딱 그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전 가난의 서름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 때로부터 평생을 겪어온 거니까요. 과연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길래 최근 큰 행운을 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죠? 저의 최애 채널인 사연살롱 애청자분들께 제 인생 이야기와 함께 썰을 쫙 풀어볼게요. 저는 평생을 가난이라는 늪에 빠져 허우적대며 살았어요. 그 늪에서 한 뼘이라도 올라오려고 발버둥 치면 오히려 두 뼘쯤 밑으로 다시 빠지더군요. 마치 늪 속에 내가 잘 사는 걸 시기 질투하는 귀신이 날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았어요. 이렇듯 저에게 가난을 벗어나기란 진짜 어려운 숙제였어요. 부모님께서 마냥 열심히 살라고 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부모님께서 벌었던 돈이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제가 벌었던 돈이나 적디 적었죠. 거의 최저시급만 받고 산 인생이니까요. 티끌 모아 티끌이었죠 뭐.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거라곤 열심히 사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했으니까요. 허리띠 졸라매며 아끼고 사는 건 필수였고요. 아빠는 노가다판에서 막노동을 하셨고 엄마는 떡볶이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무거운 자재가 아빠의 허리 쪽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빠가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아빠는 그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고 계속 누워 있어야만 했죠. 상반신도 온전치 못해 팔힘도 없었거든요. 휠체어도 무리였죠. 본인의 몸이 만신창이가 된 아빠는 그 와중에 저와 엄마에게 미안해 하셨어요. 돈 못 버는 가장이 돼서 미안해 여보. 이제 당신 혼자 우리 가족 생계를 꾸려가야 하는데 어쩌지? 성희야, 너한테도 정말 면목이 없구나.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전 그때 초등학교 4학년으로 어린 나이였지만 사고로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온통 자신감을 잃어버린 아빠가 오히려 미웠어요. 아빠가 왜 미안해. 나랑 엄마 만난 거 사주기 위해 돈 벌다가 몹쓸 사고를 당한 건데 말야. 아빠가 늘 남자는 자신감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감 좀 가져요. 네? 늘 환하게 웃는 인자한 엄마도 아빠에게 괜찮다며 위로했죠. 내가 투잡 쓰리잡 뛰면서 돈 벌면 되니깐 걱정 마요 여보. 당신 건강 걱정이나 하고 운동이나 해서 얼른 일어나자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다 괜찮다고 했지만 간병은 완전히 현실이었어요. 당시 11살밖에 안 먹은 딸내미인 제가 아빠가 싼 오줌, 똥을 치워야 했고 죽을 끓여야 했으며 욕실로 아빠를 거의 끌고 가서 목욕도 해드려야 했죠. 간병인을 쓸 처지도 안 됐고 그땐 사회적인 복지 시스템도 잘 안 돼 있던 때거든요. 엄마는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알바를 3개씩 매일 하니 얼굴 보기도 힘들었죠. 원래도 당뇨가 좀 심했던 엄마는 과로로 인해 당뇨가 점점 더 심해져서 시력 손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하시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거나 문지방에 걸려 넘어지기 일쑤였어요. 맨 처음엔 엄마가 피곤해서 실수하시나? 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더군요. 하지만 엄마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최대한 정성 들여 돌봐드리던 아빠가 점점 기력이 쇠하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 두 분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한창 사춘기라고 할 수 있던 나이였지만 제 인생의 사춘기라고 한 번이라도 꼬장 부려본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철이 너무 일찍 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저희 정성이 무색하게도 눈에 띄게 수척해진 아빠의 모습이 무서워서 그제서야 병원에 모시고 가봤어요. 결과는 췌장암 말기. 그저 아빠의 곁에 딱 붙어서 간병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 종합검진을 받아볼 생각은 안 했었는데 그동안 암이 퍼질 대로 퍼졌더군요. 너무 어리고 무지했던 탓이었죠. 엄마는 당뇨로 인해 본인 몸도 안 좋았고 먹고 살 돈을 마련하려 계속 일해야 하니 아빠 건강을 신경 쓸 틈도 없었고요. 정말 돈이 웬수였어요. 아빠는 말기암 진단 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학교는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며 전력을 다해 아빠를 간호했던 공든탑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세상이 다 허무하게만 느껴지더군요. 찾아올 조문객도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장례는 치러드려야 하니 최대한 간소하게 장례식을 치렀죠. 그때 와장창 큰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가 장애물을 못 보고 넘어지신 거였어요. 엄마, 이제 이렇게 큰 것도 안 보여? 당뇨 때문이지? 계속 병원 다니며 약은 먹고 있어? 의사한테 이렇게까지 안 보인다고 얘기했어? 아유, 괜찮아 성이야.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병원 다니며 치료받을 돈이 어딨니? 당장 쌀통에 쌀도 없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는 속에서 천불이 나서 엉엉 울었네요. 아빠가 돌아가실 때도 안 나던 눈물이 이제서야 폭포수처럼 쏟아지더군요. 엄마, 이제 아빠 돌아가셨으니 나한테 남은 가족은 엄마뿐이야. 엄마 건강 챙겨야 해. 내가 중학교 때려치고 돈 벌 테니까. 이렇게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면 점자책 읽는 법이라도 배워서 대비해야지. 무작정 식당 알바하며 설거지할 때가 아니야. 엄마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장례식에서 한바탕 난리를 치고 나니 엄마는 그제서야 병원에 다녔지만 당뇨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점진적으로 시력 상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전 학교고 뭐고 때려치웠어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었기에 자퇴가 어려웠지만 집안에 돈 벌 사람이 제가 유일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예전에 사당 오락이란 말이 있었죠. 수험생이 4시간 자면 서울대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요. 전 4시간 자면 우리 엄마를 마음껏 병원 치료받게 해드릴 수 있고 5시간 자면 사치다 라는 생각으로 하루에 4시간만 자며 일했어요. 엄마가 과로로 시력을 잃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저도 똑같이 과로하게 되더군요. 그놈의 돈 때문에 말이죠. 아직 20살도 안 된 제가 새벽 2시까지 일하고 들어오는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던 엄마에게 전 수시로 연락하며 안심시켜 드렸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바빠서 제 핸드폰 배터리가 나간 줄도 모르고 일하다가 전화기가 꺼진 채로 집으로 향했어요. 한 1km 정도 걸어야 했기에 무서운 새벽이었지만 종종 걸음으로 빠르게 걸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엄마는 제가 걱정되셨는지 문자도 많이 남기시고 전화도 많이 하셨나 보더군요. 새벽까지 일하는 딸내미 핸드폰이 꺼져 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죠. 쟁걸음으로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어떤 아줌마가 지팡이를 더듬더듬 짚으며 차도를 건너는 게 보이더군요. 뭔가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였어요. 자세히 보니 엄마였어요. 전 엄마! 하고 크게 불렀죠.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는 횡단보도 한가운데서 얼음이 돼버렸어요. 아직 시력을 잃은 지 얼마 안 되었기에
제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집중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굉음을 내며 큰 트럭이 빠르게 오는 게 보이더군요. 전 다급한 마음에 또 크게 외쳤죠. 엄마, 얼른 건너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빨간불로 바뀌었다고? 엄마가 횡단보도에서 우물쭈물 하는 순간 트럭이 엄마를 보지 못했는지 치워버리고 말았어요. 엄마의 몸은 붕 떠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렸죠. 바로 제 눈앞에서 말이에요. 전 재빨리 엄마한테 달려가서 상태를 살폈어요. 다행인지 어쩐지 피가 많이 나지는 않더라고요. 119에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간 터라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119에 제발 전화 좀 해달라고 사정했어요. 엄마를 친 트럭은 이미 뺑소니로 도망가버린 상태였죠. 그렇게 엄마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하지만 의사의 말이 절 망연자실하게 만들었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봤지만 실려오셨을 때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엄마 피도 거의 안 났는데 왜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세요. 지금 우리 돈 없다고 무시하고 귀찮으니까 대충 돌려보내려는 거죠? 집에 있는 돈 가져올 테니까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내주세요. 네? 제발요. 제가 난리쳐봤자 엄마는 이미 사고 당시 뇌 속에 피가 터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순 없는 노릇이었죠. 아빠가 돌아가셨을 땐 엄마도 계셨고 저도 그나마 정신이 있었기에 장례식도 해드렸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어요. 제가 거의 반 미친년이 되어 삶의 의욕조차 없었거든요.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시체 마냥 누워있기만 했어요. 엄마 장례식도 생략한 채 화장해드렸죠. 정말 불효녀가 따로 없었죠. 아주 비좁은 집에 나 혼자 멀뚱하니 있으려니 너무 허전하고 무섭더군요. 아무 의욕이 없었기에 하던 일들도 다 때려치우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었죠. 며칠을 그러고 있다가 한쪽 구석에서 눈먼 엄마가 돈 한 푼 벌어보겠다며 인형 눈알 붙이기 알바를 하던 조각들이 보이더군요.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팠어요. 보이지 않는 눈으로 더듬더듬 인형 눈알을 붙이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이렇게 무력한 날 보면 얼마나 한심해 하시겠어.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툴툴 털고 일어나자. 내 인생은 원래 잡초 같았잖아. 아무리 뽑히고 짓밟혀도 다시 살아날 거야. 열심히 착하게 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인형 눈알들을 보며 다시금 힘을 냈고 집 근처 청바지 염색 공장에 지원해서 일하게 됐어요. 티끌 모아 티끌이었지만 야간 작업도 자청해서 돈도 열심히 모았고 항상 성실하게 임했죠. 그렇게 일하니 주위 평판도 좋아지고 텃세 부리던 기존 직원들도 잘해주더군요. 어느 날인가 옆라인에서 통성명과 인사 정도만 하고 지내던 남직원이 절 불러냈어요. 성희씨,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20살 됐죠? 캬, 타이밍 죽이네요. 내가 엄청난 사실 하나 말해줄까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한턱 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비밀로 해줘요. 알겠죠? 나 엊그제 로또 2등 당첨됐어요. 무려 5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고요. 어머, 정말요? 5천만 원이라니 우리 2년치 연봉이나 마찬가지네요. 너무 축하드려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우, 왜긴 왜겠어요. 그동안 쭉 지켜봤는데 일도 야무지게 잘하고 똑부러지고 무엇보다 그 긴 머리하고 뽀야디 뽀얀 우윳빛깔 얼굴, 빨간 앵두 같은 입술에
내가 반해버렸네요. 성희 씨랑 같이 이 로또 금액을 잘 불려나가고 싶은 마음에 말하는 거죠. 순간 너무 놀라서 얼어버렸어요. 이순철 이 남자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그동안 이런 방구도 없으시더니 절 맘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로또 금액을 같이 불려가고 싶다는 건 또 무슨 말씀이에요? 보긴 뭐겠어요. 성희 씨랑 결혼하고 싶다는 거죠. 저도 돈 한 푼 없는 놈이라 이 금액을 미천으로 원룸 전셋집 얻고 우리 편의점 하나 운영하면 어떨까요? 이놈의 염색 공장에서 일하면서 건강 다 잃게 생겼다고요. 피부도 다 뒤집어지고 말이죠. 24시간 운영이라 좀 힘들긴 하겠지만 편의점은 그래도 쾌적하잖아요. 잠깐만요, 순철 씨. 지금 결혼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지 계획까지 다 짜오신 거예요? 아니, 그냥 결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님 제가 좋다는 거예요? 아우, 당연히 성희 씨가 좋으니까 같이 살고 싶고 좀 더 쾌적한 곳에서 일하면서 미래를 꿈꿔보자 이거죠 뭐. 마냥 허허실실하던 그 남자를 보면서 저도 너털 웃음이 나긴 하더군요. 청바지 염색약이 워낙 독해서 몸에 안 좋긴 하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어서 편의점 제안에 솔깃하기도 했고요. 평생 보지 못한 5천만 원이라는 돈을 거머쥐었다는 그가 대단해 보이기도 했죠. 로또 1등도 아닌 2등에 홀랑 넘어가 버렸네요. 본인이 행운의 남자라고 하니 자기랑 만나면 행운이 전파된다나 어쩐다나. 지금으로 따지면 세뇌당한 것 같아요. 어찌어찌 이 남자와 손도 잡고 산으로 들로 소풍도 가고 하며 사귀게 되었어요. 천천히 만나고 싶었지만 성격 급한 이 남자는 맹목적으로 결혼을 하길 원했어요. 어느 날은 청바지 염색 공장에서 일 마치고 퇴근하는데 웬 할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더군요. 색시가 내 아들하고 결혼한다는 여자야? 얼굴은 예쁘장하게 생겼구만. 속도 참한지는 잘 모르겠다만 일단은 합격. 전 너무 당황했어요. 누구시죠? 누구긴 누구야? 색시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저기 우리 아들 오는구만. 순철아, 애미 여기 있다. 미래의 며느리감 면접은 끝났다. 얼른 와봐라. 엄마, 우리 여친 만나보셨어요? 어때요? 끝내주죠. 이제 미래의 시누이감인 내 여동생만 만나보면 상견례 끝이구만. 근데 걘 식장에서 만나서 안면 트면 되지 뭐. 이제 상견례 끝났으니 식장 예약할게요, 엄마. 응, 그래라. 네 노총각 나이인데 더 미룰 거 있냐? 얼른 식치러라. 그렇게 퇴근길 어둠 속에서 속사포처럼 상견례 비스무리한 게 끝나고 우리 몇 달 만에 결혼식까지 마무리 지었네요. 남편의 2등 로또 당첨금으로 투룸 반전셋집을 얻어 신혼집으로 꾸몄죠. 남편이 결혼 전에 계획했던 대로 가게 하나를 얻어 편의점을 운영하였고요. 염색 공장에서 힘들게 일하던 거에 비하면 쾌적하긴 하더군요. 공장에서 20대 여자로서 희롱도 당하고 모멸, 멸시, 텃세 등 엄청난 모욕들을 다 감수하며 일했었는데 편의점 점주로서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게 되니 나름 기분도 좋았어요. 물론 24시간 일해야 하니 아무리 알바생 한 명 뽑아서 분담해서 일한다 해도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이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거기서 더 화나는 포인트는 남편이 원해서 차린 편의점이었는데 막상 저에게 다 떠넘기고 남편은 콧배기도 안 비친다는 사실이었어요. 항상 전 편의점에 거의 상주하고 있고 핸드폰으로 남편과 대화했던 것 같아요. 사업 구상 중이라며 집에도 안 들어올 때가 많았거든요. 전 20대의 젊은 나이였기에 건강한 몸이라 그런지 남편과 합방을 한 기억이 몇 번 없는데도
바로 임신이 되더군요. 임신 소식도 편의점 카운터에서 전화로 남편에게 건넸네요. 당최 남편 얼굴을 보며 대화하기가 힘들었으니까요. 오늘은 또 어디야 여보? 또 바쁘다고 바로 끊지 말고 내 말 잘 들어. 할 얘기가 있어. 또 뭐? 옆에 내가 잔소리만 주절주절 쏟아내려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아직 신혼인데 정말 이러기야? 나랑 대체 왜 결혼한 거야? 날 편의점 알바생으로 공짜로 써먹으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야? 본인이 이거 하자고 해놓고 코빼기도 안 비치면 어떡해? 당신 포스기 사용법도 모르지? 이거야말로 바지 사장이네 진짜. 이것 봐 이것 봐. 또 잔소리하려고 전화한 거잖아. 남자로 태어나서 크게 사업 한번 벌여보겠다고 없는 머리 있는 머리 다 쥐어짜내서 사업 구상하고 투자받으러 돌아다니는데 응원은 못해줄 망정 어디서 여자가 초치고 있냐? 아, 재수없어. 얼른 끊어. 잠깐만. 나 임신했어. 가끔씩 피도 비치고 하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어. 당신이 카운터 좀 보든가 하라고. 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우리가 잠자리 한 게 몇 번밖에 안 되는데 임신을 했다고? 그거 내 애 맞냐? 편의점 알바생한테 떠넘기고 다른 남자들이랑 놀아난 거 아니냐고. 암튼 내 애면 뭐 임신 축하하고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쉬면 되지. 안 그래? 나 바빠. 끊을게. 남편이 이미 끊은 전화기에 대고 쌍욕을 하며 미친년처럼 울었네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임신시켜놓고 누구 애냐니. 이렇게 생판 남처럼 살 거면 뭐하러 나보고 결혼하자고 했냐. 나도 이제 가족 꾸려서 좀 행복하게 사나 했더니 아, 내 팔자야. 남편이 시댁에 제가 임신했다고 말은 전했나 보더군요. 따뜻한 말 한번 해준 적 없는 시모와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다 오더군요.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야, 너 임신했다며? 그거 갖고 귀한 내 아들한테 일 떠넘길 생각? 추워도 말아라. 편의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게 무슨 힘든 일이라고 자꾸 남편한테 전화질이냐. 고 하나 다름없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다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거다. 고아로 자랐으니 생활력 강하고 일 잘할 것 같아서라고. 맨몸으로 들어왔으면 역시나 몸으로 때워야지. 너 그것도 예상 못하고 시집 왔으면 대가리가 빈 거지. 안 그러냐?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처럼 열이 받더군요. 안 그래도 임신해서 호르몬 탓인지 기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업다운되는데 시모의 말을 듣고 엄청나게 빡치더군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그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할 소린가요? 대가리가 비었다뇨. 몸으로 때우라뇨. 제가 이 집안 식모로 들어왔습니까? 씨바지로 들어왔어요. 나보다 어머님 머리가 더 안 좋으신 것 같으니 가족의 의미에 대해 도서관 가서 책이라도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해서 깨우치세요. 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시모가 시누이한테 제 욕을 했는지 좀 이따 시누이에게서 바로 연락이 오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한테 개소리 짓거렸다면서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네요. 지금 새언니가 일하고 있는 편의점이랑 신혼집 보증금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데 네가 우리 엄마한테 욕하고 자빠져 있을 입장이야? 그리고 너 임신했다며? 난 무려 공무원 집안에 시집가면서 산후조리원 2주에 1,000만 원짜리 각오했지만 넌 산후조리원에 돈 쓸 생각도 하지 마. 내가 오빠한테 얘기해서 그딴 데 돈 못 쓰게 할 거야. 어디서 거지년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 네 참. 너 지금 말 다 했냐? 신우이면 다냐? 어디 손이 새언니한테 지랄이야 정말. 너 이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는 네 엄마 네가 직접 챙겨. 그리고 내가 번 돈으로 산후조리원 가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돈 한 푼 대준 적 있어? 넌 가족도 아니야. 못 빼어먹은 건 너라고. 뭐 공무원 집안이 벌거냐? 돈도 얼마 못 벌면서 1,0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 쳐가고 있어. 나사 빠진 년 같으니라고. 넌 신우이도 아니야. 끊어.
일방적으로 신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지르고 나니 심장은 여전히 콩닥콩닥 했지만 통쾌하더군요. 어차피 앞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도움 안 될 것 같은 신우는 보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가슴 한켠은 아려왔어요.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영원히 내 편이 되어주실 텐데. 뱃속에 아기가 마냥 불쌍했죠. 솔직히 배가 불러올 때는 어디 굴러서 아기가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애미로서 진짜 해선 안 될 생각이었지만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곳이 아니니 아기가 태어나봤자 불행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미웠던 신우의 말처럼 산후조리원은 제게 사치였어요. 꼭 돈보다도 거기서 편안히 쉴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았죠. 편의점 한켠 창고 같은 곳에 어떻게든 자리를 마련하고 아기를 키워가며 카운터를 지켜야 했어요. 남편은 여전히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뱃속에 있을 땐 안 생겼던 모성애가 아기와 살부딪히며 키우다 보니 저절로 생기더군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저희 살아갈 낙이자 희망이 되어주었죠. 그렇게 보물가도 갔던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더군요. 너무 놀라서 일단 119에 전화를 하고는 온몸을 마사지해주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오기 전까지 말이죠. 그러면서도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우리 소희가 지금 편의점 바닥에 갑자기 쓰러져서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 지금 어디야? 얼른 좀 와봐. 남편의 심드렁한 말투가 아직도 제 귓가에 생생해요. 뭐? 편의점 에어컨을 또 얼마나 틀어제꼈길래 애가 덜덜 떤다는 말이야.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기나 해? 뭐든지 아껴 써야지. 아니, 이 미친 인간이 지금 애가 쓰러졌다니까. 뭔 전기세 타령을 해. 얼른 병원으로 바로 와. 근처 병원으로 119 타고 지금 갈 거니까. 무심하다는 말을 넘어서서 애 아빠 맞나 싶을 정도로 무관심했어요. 대체 무슨 사업을 벌이고 있는 건지 편의점에서 나오는 수익을 맨날 가져다 쓰기만 했죠. 그게 벌써 5년이 넘은 시점이었어요. 우리 딸 소희는 요즘 병명으로는 뇌전증, 예전에 간질이라 불리던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약이나 수술로 완치하긴 힘들다는 그 병. 왜 하필 우리 딸이 힘든 투병을 하게 됐는지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5살이었던 우리 딸에게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는 엄마인 제가 슬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최대한 발작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죠. 그래서인지 아이는 다행히 학교도 제대로 입학하여 잘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다시 편의점을 지키며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컵라면이 한 개씩 비더군요. 재고 체크를 꼼꼼히 하는 편이라 모든 제품의 개수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인데 딱 하루 한 개씩 비더라고요. 맨 처음엔 알바생을 의심했는데 슬쩍 떠보니 알바생이 펄펄 뛰며 CCTV를 확인해보라고 하더군요. CCTV를 확인한 결과 어떤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같은 시각에 와서 컵라면을 하나 점퍼에 쓱 감추고 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 다음날 역시 같은 시각에 그 남자아이가 오더군요. 컵라면을 감추기 위해 벙벙한 점퍼를 입고 말이죠. CCTV 쪽으로 가서 봤더니 또 같은 컵라면을 하나 쓱 점퍼 속에 넣고는 나가려고 하더군요. 제가 점퍼 뒷덜미를 탁 잡고 외쳤죠. 이 도둑놈,
네가 며칠간 컵라면 하나씩 훔쳐온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안 되겠다. 경찰을 불러야지. 너 여기 가만히 있어. 그 남자아이를 카운터에 세워두고 전화로 신고하려는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사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너무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전 일찍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아이인데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컵라면 훔친 건데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진짜예요.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옛날에 똑같이 겪었던 상황을 그대로 옮겨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조실부무한 뒤 배고팠던 적이 너무 많았죠.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이 핑 돌더군요. 너 진짜야? 아줌마랑 니네 집 한번 가보자. 거짓말이면 진짜 경찰에 신고할 거야? 15살이라는 남자아이의 집이 이 근처라기에 같이 가봤어요. 정말 처참하더군요. 반지하 원룸이었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쾌쾌한 냄새와 온 집안을 뒤덮은 곰팡이는 처음 봤어요. 벽지가 온통 까만색이더군요. 너 어떻게 이런 데서 혼자 살 수 있어? 동사무소에서 지원 안 해줘? 가끔 쌀이랑 김치도 갖다 주시지만 집을 바꿔주실 순 없죠 뭐. 그냥 곰팡이랑 쥐랑 바퀴벌레에 익숙해졌어요 이젠. 이 남자아이가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이 남자아이의 이름은 성곽이었어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이었죠. 성곽 근처에서 데이트를 많이 하시던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고 하더군요. 부모님께서 막노동판에서 함께 일하시다가 한 분은 사고로,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것 또한 저랑 너무 비슷했어요. 곽이에게 감정이입이 됐죠. 자, 이게 아줌마가 지금 가진 현금 전부야. 일단 이거 갖고 아줌마도 남편이 맨날 사업한다고 돈 다 갖고 가서 편의점 하면서 돈이 거의 없어서 너한테 큰 건 못 해주고 매일 삼각김밥은 하나씩 줄 수 있어. 어른이 돼서 더 많은 걸 못 해줘서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삼각김밥이 어디예요? 야호, 신난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그깟 삼각김밥 하나씩 매일 준다는 소리에 곽이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표시를 하더군요. 편의점은 어차피 유통기한 지난 제품들은 다 폐기해야 하니 당일 유통기한이었던 제품들도 모조리 곽이에게 가져다 주었죠. 15살 아이였지만 제가 이 아이에게 가끔 신세한탄도 하고 하소연도 하며 우리는 친구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2, 3년을 지내다가 본인이 원하는 고등학교 기숙사에 합격했다며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더군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고등학교라면서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 축하해 곽아. 넌 똘똘해서 기숙사 가서도 잘 생활하고 나중에 꼭 성공할 거야. 아줌마가 많이 아쉽네. 자, 이 돈으로 가서 맛있는 것 좀 사 먹어. 그동안 편의점 음식만 많이 먹었는데 말야. 전 많진 않지만 20만 원을 곽이에게 건넸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동안 삼각김밥이랑 편의점 음식 이것저것 챙겨주셔서 먹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어른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꼭 이 은혜 갚을게요. 진짜 감사했어요. 그렇게 곽이와의 인연은 끝이 났죠. 그동안 전 남편과 시댁과의 돈싸움을 벌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맨날 종목을 바꿔가며 사업을 벌인다고 편의점을 운영해서 벌어놓은 돈을 싹 다 가져가 버렸고 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금 돈을 벌어야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큰 사고를 치더군요. 조폭 같은 사채업자들한테 이 편의점 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일이 다 벌어지고 난 후에야 저한테 말하더군요. 자기야, 어쩔 수 없이 편의점을 넘겨줘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내 손발 다 잘라버린다잖아. 나 이미 신체 포기각서까지 썼다고. 나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편의점 영업권을 넘겨줘버리자. 뭐? 대체 빚이 얼만데?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는데? 그럼 우리 이제 돈은 어디서 어떻게 벌 거야? 우리 딸 병원비며 앞값이며 대체 어찌 살 거냐고 이 화상아. 빚만 5억이야. 그중 절반은 자기 명의로 대출받았어. 2억 5천씩 열심히 갚아 나가자고. 아, 물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긴 하지만. 뭐? 내 앞으로도 2억 5천 빚이 있다고? 이 미친 인간아. 이 사기꾼 악마 같은 놈아. 나랑 우리 소희 어떻게 살아가라고. 아,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고. 뭐든 제 말에 토달고 순순히 안 들어주던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은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마치 기다려왔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전 생전 보지도 못한 2억 5천이라는 거대한 빚을 떠안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딸내미 데리고 돈은 벌어야 했기에 그 편의점을 넘겨받은 사람들한테 가서 사정했죠. 제발 편의점 알바로라도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지금껏 점주로서 다 관리했으니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다. 지병이 있는 우리 딸 데리고 혼자 살아가야 하는 제 사정도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통사정을 하여 편의점 점주에서 하루아침에 편의점 알바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조폭답게 예전 사장이었던 절 하대하더군요. 가끔은 시급도 제대로 안 쳐주려 해서 싸워서 받아내곤 했죠.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전 남편에게서 양육비는커녕 또 하는 빚을 갚으며 우리 생활비까지 마련해야 했으니 죽을 맛이었죠. 우리 딸은 본인이 가진 뇌전증 탓에 학교 생활에서도 조금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애미 입장에서 가슴이 찢어지더군요. 엄마, 나 대학 안 갈래. 여긴 그나마 동네 아이들이라서 내가 쓰러져도 덜 창피했지만 대학 가면 전국에서 오는 새로운 친구들 만나야 하는데 내 병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나 그냥 고졸로 학교 마치고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일 알아볼래. 소희야, 그게 무슨 말이야. 아직 젊은데 최대한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일을 알아봐야지. 똑똑하고 영리한 네 머리 썩힐 거야? 약 잘 먹으니 쓰러지고 발작한 적 몇 년간 없었잖아. 조금 더 넓게 생각해, 응? 하지만 딸은 자꾸 움츠러만 들었어요. 이혼 후 저는 딸과 함께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남편이 남긴 빚에 이자라도 갚아야 했으니 최대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불편했던 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다행히 그들은 그래도 제게 편의점을 일임하다시피 하더군요. 물론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는 알바생 신분이었지만 같은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렇게 또 몇 년이 흐르고 여느 때와 같이 편의점 물건을 진열하고 있던 차에 손님이 오더군요. 까만 양복을 말쑥하게 빼입은 사람과 뒤에 연이어 두세 사람이 들어왔어요. 앞에 있던 사람이 제게 사장님을 외치더군요. 뭔가 낯익은 인상이었어요. 누구시죠? 어떤 걸 사려고 하시는 거죠? 저 곽이에요, 성곽. 기억 못하세요? 예전에 사장님께서 매일 삼각김밥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셨잖아요. 용돈도 가끔 주시고 말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그때 그 15살짜리 꼬마가 15년이 지난 뒤에 30살의 말쑥한 청년이 되어 다시 찾아온 거였어요. 곽아, 세상에 곽이 맞니? 와, 이렇게 멋있어진 거야. 너 성공했나 봐. 맞지? 넌 워낙 똑똑한 아이였으니 반드시 성공할 거라 믿었어. 다시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 근데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사장님 뵈려고 왔죠.
계속 이 편의점 운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장님. 아님, 사장님 찾기 힘들었을 텐데. 나 보려고 온 거야? 고맙다. 근데 이젠 사장님 아니고 여기서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어. 이혼한 전 남편이 여기 편의점 담보로 큰 돈을 빌려서 여길 넘겨줘야 했거든. 나도 크게 빚지고 말이지. 아줌마 인생이 이렇게 꼬였지 뭐니. 전생에 좀 착하게 살 걸 그랬다. 그치? 제가 웃으면서 현재의 힘든 사정들을 농담처럼 말하는 걸 듣고는 과기의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사장님, 오히려 잘 됐어요. 그럼 제가 도와드리는 게 사장님께 더 큰 의미가 되겠네요. 빚 얼마예요? 큰 액수가 아니라면 지금 제가 갚아드릴게요. 뭐? 아니야, 과가. 그러지 마. 안 그래도 돼. 엄청나게 큰 액수야. 네가 왜 내 전 남편이 나한테 넘긴 빚을 네가 갚아. 내가 살면서 천천히 갚으면 돼. 말이라도 고맙다야. 저 IT 회사 운영하면서 돈 많이 모았어요. 지금 현재 사장님 상황 다 말해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15년 전 중학생이었던 과기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소연했던 것처럼 현재 저의 상황에 대해 가감없이 솔직하게 다 털어놨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과기는 절 도와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까지 얘기하더군요. 사장님, 우선 2억 5천의 빚은 오늘 내로 제가 바로 상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제일 아까운 게 이자잖아요. 그리고 저희 사택으로 쓰는 건물이 있는데 30평 아파트라 사장님과 따님이 쓰시기에 작지는 않을 거예요. 무료로 그곳 사용하세요. 저희 회사가 망하기 전까진 계속 사택으로 이용할 거니까요. 그리고 소희가 지병 때문에 집에만 계속 웅크리고 있다고 하셨죠?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현재 재택근무자 채용하고 있는데 소희 잘 교육시켜서 저희 회사 일을 하도록 만들게요. 가끔씩 회사로 출근하게 하면서 자꾸 회사로 나오도록 유도해야죠. 연봉은 7천 정도에서 시작할게요. 이건 다른 사원들한텐 비밀로 해주세요. 사실 우리 회사 초봉이 7천까진 안 되거든요. 과가, 지금 네가 말한 거 내가 다 오케이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큰 행운을 내가 다 받아도 되는 거냐고. 난 어린 너한테 삼각김밥 챙겨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도 되는 거야? 고맙다. 고마워. 에이, 뭘 또 은혜라고 표현하세요, 사장님.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 편의점에서 최저시급 받고 알바생으로 일하시는 거면 별 볼일 없네요, 뭐. 그렇죠? 저희 회사 총무팀에서 일해주시겠어요? 사장님, 워낙 꼼꼼하게 일 잘해주시니 저희 회사가 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장님 연봉은 1억에서부터 시작할게요. 이직 제안 어떠세요? 내가? 난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고 사무직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잘할 수 있을까? 연봉 1억? 벌써부터 말만 들어도 떨리는데 곽인의 회사 가서 괜히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니야? 걱정 마세요, 사장님. 당연히 교육 다 잘 시켜주실 거예요. 사장님과 소희 몇 달간 교육시켜주실 분 붙여드릴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데 금세 익숙해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사장님께 뭔가를 해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쁜 날이네요, 오늘. 이렇게 전 하루아침에 억대 연봉자가 돼버렸네요. 어렵게 살아온 저의 처지와 너무 비슷한 아이였기에 마음이 쓰여서 삼각김밥 좀 챙겨줬을 뿐인데 그 보답이 이렇게나 크게 오네요. 진짜 로또 1등 당첨보다도 더 기쁩니다. 저와 제 딸의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니까요. 더불어 제 전남편이 남긴 빚까지 일시에 해결해 주었고요. 성공한 과기에게 너무 고마울 따름입니다. 지금 한참 교육받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답니다. 진짜 최선을 다해 일할 거예요. 사소한 일에 선심을 쓰면 다 그대로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가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 인생사를 쭉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